자, 그러면 두 사람에 대한 오늘 수사 블랙리스트의 가장 정점에 있는 두 사람의 수사 상황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김기춘 비서실장은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한 것으로 보십니까? 전체적인 기획입니까? 예, 기획하고 총지휘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예.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특검에서. 그래서 일개 그 장관이라든지 이렇게 대통령과 관련이 별로 없는 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예. 따라서 이 정권의 실세가 아니고서는 이와 같은 어떤 기획과 총지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따라서 김기춘 실장의 지휘 아래 결국은 정무수석실에서 국민소통비서관실 여기서 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것을 교문수석실을 통해서 문체부에 전달했다 예.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한데 예. 그 정보는 국정원에서 얻었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과 문체부가 긴밀하게 연락하고 이메일이라든지 또 대면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것들이 밝혀진 바 있죠. 하나 제가 좀 궁금한 거는요. 과연 대통령은 그러면 이 블랙리스트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을까? 김기춘 비서실장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했을까? 이 부분 왜냐하면 CJ와 관련해서 영화가 너무 좌편향돼 있다. 뭐 이미경 부회장 얘기까지 하고 결국 CJ를 압박했다는 정황이 지금 계속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결국 대통령의 심중을 반영한 블랙리스트라면 대통령은 몰랐을까요? 지금 그 부분을 이제 밝혀야 될 부분이죠. 예. 오늘 이제 김기춘 실장과 조윤선 장관이 나옴으로써 과연 대통령이 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는지 예. 그리고 지시가 있었는지 이 부분이 이제 특검이 밝히고자 하는 것이고요. 김기춘 실장과 대통령의 관계로 봤을 때 적어도 뭐 아하면 어할 정도로 그런 예. 관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김기춘 실장이 대통령의 의중을 헤아려서 과잉 충성 미리 그렇게 한 것인지 이것들을 이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대통령이 어쨌든 그와 같은 좌편향이라고 생각하는 그 정권에서 말이죠. 예. 그런지는 이제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했던 것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아마 이제 헤아려서 김기춘 실장이 이와 같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이 부분이 이제 특검의 어떤 숙제죠. 알겠습니다. 자, 추 의원님, 김기춘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나 변론도 오늘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박근혜 정권에만 블랙리스트가 있었느냐? 이른바 다른 정권 때는 리스트는 안 만들었지만 그 정권과 좀 맞지 않는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일종의 어떤 무언의 탄압, 어떤 이런 출연 배제 이런 건 없었느냐라는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권 때도 지금 제가 특정인을 얘기하면 뭐합니다만 그 개그맨 같은 경우는 출연을 못 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뭐 남성도 있었고 여성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항명 또는 항의를 할 것 같아요. 소명을. 김기춘 전 실장 입장에서야 다양한 그런 논리들을 펼 수가 있겠죠. 예. 그렇지만은 만여 명이나 되는 문화예술계 인사들 단순하게 이념 성향이 맞지 않다. 쉽게 말해서 좌파 성향이다. 그런 이유로 정부의 지원을 배제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문화예술 융성 전략이 아니라 억압하고 탄압하는 다른 식의 표현이다라는 점에서 마땅히 이건 비판받아 마땅해야 될 대목이고요. 예. 그래서 특검으로서도 그것이 정부의 이런 정책들이 이 블랙리스트가 헌법의 정신을 위배한 것이다라고 심각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짚어봤습니다만 결국 두 사람이 이미 조윤선 그다음에 김기춘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좀 말을 맞춘 정황이 있을까요? 아니면 두 사람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나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긴밀하거나 그럴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조윤선 장관은 그것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적어도
자신의 어떤 주의라든지 계획은 아닐 것이고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집행을 했다고 할까요? 뭐 실행을 했다고 할까 이 정도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름 적어내서 내라고 해서 냈을 뿐이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윤선 장관이 그렇게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비선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이럴 능력이라든지 그럴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나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계로. 따라서 김기춘 실장의 어떤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이제 어떤 진술을 할지 저번에 근데 청문회에 나와서 예. 나중에 그런 어떤 리스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는 됐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자신은 관여한 적도 없고 실제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와 같은 어떤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나는 몰라서 나중에 알게 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아마 김기춘 실장과 대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김기춘 실장도 지금 부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대질을 해서라도 실체 관계를 밝히겠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거든요. 오늘 한번 그 부분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화면 왼쪽에 가장 큰 화면에 이 시각 특검 사무실 앞에 모습입니다. 취재진 그리고 경찰 또 일부 시민들이 나와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구속 수사하라라는 손팻말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조금 전에 화면 오른쪽에는 조금 전에 출석을 한 조윤선 장관의 모습, 출석 당시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김기춘, 조윤선 블랙리스트 작성의 가장 최정점에 있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수사가 결국 이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시작된 박근혜 정권의 온갖 실정 중에 하나, 이 김기춘, 조윤선의 블랙리스트 수사가 본격적으로 가장 그 최정점에 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원래 10시에 출석하기로 했고요. 아직 출석 시간은 조금 시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출석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차 안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차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도착했습니다. 시민들의 항의 소리 들리는데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아직도 최순실 씨 존재 모르십니까? 본인 관련 의혹들 너무 많은데 증거인멸 왜 하고 계신 건가요? 정보 지원 배제 명단 아직도 모르십니까? 블랙리스트 하고 의혹, 들어가시죠. 블랙리스트 의혹 관계자들 줄줄이 구속되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하고 가시죠. 공직자라서 한 말씀 하고 가셔야 되는 한 거 말씀 아닙니까? 하고 들어가시죠. 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조금 전에 출석했던 모습인데요. 기자들의 계속된 거듭된 최순실 씨 존재에 요구에도 대해서 아무런 누구로부터 얘기를 하지 보고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아직도 최순실 씨 존재 모르십니까? 본인 관련 의혹들 너무 많은데 증거인멸 왜 하고 여기까지만 계신 건가요?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지원 배제 자, 명단 아직도 지금 이 시각 봉화마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남 봉화마을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고 있습니다. 부인과 함께. 자, 추 의원님 지금 막 참배가 시작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귀국한 다음 날이었죠. 국립현충원 방문해서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노태우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했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지 않은 노무현 전 대통령 지금 그 묘역이 있는 봉화마을 방문해서 그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시절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당초 외교부 장관을 지냈었죠. 그리고 외교부 장관에서 유엔 사무총장으로 이렇게 임명되는데 상당히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반 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빚이 있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빚이라는 건 결국 유엔 사무총장의 본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최근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행보를 두고 뭐 반반 행보다, 광폭 행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한 것은 보면은 보수 성향의 또 그런 그 지지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확보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라면은 아, 또 오늘은 진보 성향이군요. 진보 성향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팽목항 방문하고 그리고 5.18 묘역도 내일 또 방문하고 네, 또 대구 서문시장도 가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또 여수의 그 화재 현장도 오늘 방문하고 하는 예. 그런 걸 보면은 본인이 그 진보적 보수지다라고 평가했듯이 반반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자칫 잘못하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이미지로 비춰질 우려도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앞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국민의당의 그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하니까 바로 국민의당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 얘기는 잠시 나누도록 하고요. 뒤에 지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부인 유순택 여사와 함께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참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유엔 사무총장에 선출됐기 때문에 정치적인 은혜를 입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유순택 여사와 함께 묵념을 했고요. 이제 권양숙 여사를 찾아갈 것으로 이렇게 전망됩니다. 오늘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기로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권양숙 여사를 만나러 자리를 옮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계속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좌와 우를 넘나들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일각에서는 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만 좀 짚어보도록 하죠. 설 이후에는 본인이 어느 당으로 갈지 밝힌다고 하는데 지금 이 행보로 봐서는 지금 어느 당으로 갈지 아직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뭐 지금 예단하기는 좀 이른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어제 기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수행하던 기자들하고 김해 숙소가 있는 숙소를 이제 어제 김해에서 묵었는데 예. 그 주변에서 기자들하고 치맥을 했다 그럽니다. 아, 치맥을 저녁에. 했군요. 치맥을 하면서 기자들이 이런저런 현안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예. 설 이후에 입당 여부에 가닥이 잡히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표현을 했다 그러는데 아하. 그러면서 이제 혼자 이렇게 동분서지하자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어려움이 그 금전적인 문제도 무조건 힘들다 예. 그런 표현을 했다 그럽니다. 혼자서 그 차도 2대 운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 사무실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예. 사비를 털기에는 참 힘들다라는 표현도 했다 그러고 그리고 그 설 이후에 입당 여부에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동안에 뭐 별도의 창당을 하느냐 뭐 이런 추측도 그렇죠. 있지 않았습니까? 독자 신당을 만드느냐 그랬는데 그건 아니라는 건 그건 나온 거죠. 아니라는 뜻이죠. 예. 그건 아는 뜻인데 지금까지 나온 입장으로서는 적어도 새누리당으로는 입당하지 않는다라는 예. 것만큼 분명한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이제 선택의 여지가 바른정당이냐 아니면 국민의당과, 국민의당이냐 예. 그 여부를 놓고 계속 그 저울질한다. 좀 저울질을 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다 보면 어느 지역에서 지지율이 높은지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나를 보수로 보는지 나를 진보로 보는지 시민들의 그 시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설 민심이 지나면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만 반기문 총장이 뭐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에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반기문이 어디요? 뭐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설 민심이고요. 이제 그 결론을 다 듣고 나서 결정을 하겠다. 아직까지는 진보인지 보수인지 본인의 색깔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물론 보수에 더 가깝습니다만 그래서 반반 행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설민심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설민심이 이제 과거처럼 정보가 이렇게 서울 지방 왔다 갔다 하면서 공유되는 그런 효과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이제는 인터넷이라든가 정보가 많이 공유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지역 친지 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서 동질감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그렇죠. 자리에서 뭐 반기문이 어떻대, 문재인이 어떻대, 안철수가 어떻대 이야기하면서 서로 동질감을 느끼고 그런 사람들이 다시 뭐 수도권을 오든지 하면서 거기서 또 여론이 형성되는 측면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 민심의 추이에 따라서 그 반기문 전 유엔 총장 참 중요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유순택 여사의 모습이 이제 계속 보이고 있어요. 제가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립현충원 방 때도 그랬고요. 국립현충원 참배할 때도 그랬고 부인과 항상 그 대동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같이 계속 다니시는데 보기엔 참 좋은데 일각에서는 이제 유순택 여사의 어떤 성향도 이제 문제를 삼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턱받이 문제도 있었잖아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충주에 가서는 그
도움을 받아야 될 분이 해야 될 톡바지를 본인들이 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국제적인 관례는 부인과 모든 걸 다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너무 자주 다니는 것 아니냐, 과연 주변에 지금 부인밖에 없느냐, 다른 사람들은 없느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은 반기문 전 총장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뭐 부인 그 유여사하고 같이 다니는데, 원래 그 우리나라 정치인 가운데서 가장 부인과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한 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이호 여사, 대표적인 경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 평소에 그 연하장 선물 볼 때 보면 꼭 그 손영숙 예, 여사랑 예. 같이 사진을 그 찍은 사진을 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보통 외교관 시절이라든가 할 때 지인들한테 새 연하장을 보냈을 때 10여 년 전부터 꼭 두 분이 같이 있는 사진을 이렇게 연하장을 해서 그랬군요. 선물한 기억이 나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그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그 유 여사밖에 이렇게 사람이 안 보이느냐라는 그런 뭐 비판 여지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그 반기문 사무총장은 그렇게 같이 다니는 것이 오히려 본인이 그 여성에 대한 배려다, 이런 점들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지금까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봉하마을 예방 소식 알아봤습니다. 다시 지금 이 시각 가장 국민들의 눈과 귀가 모아지는 곳은 특검 사무실일 것입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금 전에 특검에 출석했는데 다시 한번 모습 보십시오. 국민들의 실망감 또 한번 준 것 같습니다.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출석 당시의 모습 다시 한번 기자들의 질문과 함께 최순실 씨 들어보시죠. 존재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보고받은 겁니까? 아직도 최순실 씨 존재 모르십니까? 본인 관련 의혹들 너무 많은데 증거인멸 왜 하고 계신 건가요? 정부 지원 배제 명단 아직도 모르십니까? 블랙리스트 하고 의혹, 들어가시죠. 블랙리스트 의혹 관계자들 줄줄이 구속되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하고 가시죠. 공직자라서 한 말씀 하고 가셔야 되는 한 거 말씀 아닙니까? 하고 들어가시죠. 네. 어떻게 보면 저 기자도 많이 화가 났던 것 같고, 기자로서는 좀 감정이 들어간 질문들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만, 워낙에 모르쇠고 워낙에 법꾸라지다 보니 기자들도 화가 날 만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김기춘 실장은 굉장히 노예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 역시 이런 때는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기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얘기라도 듣고 싶을 텐데 역시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김기춘 전 실장은 사실은 이 블랙리스트만 지금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정농단의 전반적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예. 오늘은 이제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주로 얘기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예. 사실은 과연 김기춘 실장이 저렇게 걸어 들어갔지만 바로 이렇게 또 걸어 나올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어쩌면 전격적으로 이제 피의자로 입건이 되고 오늘 물론 피의자로 소환한 것으로 지금 특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또는 긴급 체포의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 입장에서 본인도 상당히 착잡할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낫겠다 이렇게 봤다고 보입니다. 예. 그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까요? 저희들이 잠시 뒤에 혹시 그 녹취가 좀 준비되어 있으면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조윤선 장관이 청문회에 섰을 때 그토록 모른다 했던 게 바로 이 블랙리스트입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오늘 특검에서 답변할 내용을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청문회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윤선 장관과 이용수 국민의당 의원 간의 청문회 당시 모습입니다. 함께 보시죠. 증인 솔직하게 말하세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조윤선 증인,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없으면 저희들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블랙리스트, 문건으로 되어 있는 블랙리스트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여러 다시 물어볼게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안 한다? Yes, no? 어느 게 맞아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저 부분을 한번 변호사님이시니까 한번 짚어주시죠. 왜냐면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라고 했을 때, 아이 뭐 있습니다라고 하면 될 거를 왜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것 자체를 존재를 몰랐다가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조윤선 장관을 지금 보면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를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것이죠. 아마 특검에서도 같은 논리일 네, 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고 사실은 조윤선 장관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나는 거기에 관여한 바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알았다 하더라도 뒤늦게 청문회가 시작되고 최순실 게이트가 시작되고 나서 그런 사실을 파악해서 알고 있을 뿐 당시 그것이 만들어질 때 거기에 관여하거나 지시하거나 작성하거나 유통시킨 바 없다. 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근데 이제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혹시 그때부터 알았던 거 아니요? 또 예. 관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될까 봐 예. 차라리 몰랐던 것으로 얘기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알았던 것 자체를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봐야겠죠. 예. 특검이 지금 다양한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돌아가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그 업무일지 비망록이죠. 비망록 예. 거기에 보면은 2014년 10월입니다. 그 당시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었고 조윤선 정무수석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영한 민정수석이 있었는데 민정수석이고요. 그걸 적은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 회의에서 그 당시에 이제 조윤선 장관 그 수석 당연히 참여했습니다만은 이런 지시를 합니다. 문화예술계의 좌파의 책동에 대해서 수쟁적으로 대응하라. 이런 메모가 2014년 10월 2일자 메모에 나옵니다. 예. 이 지시를 김기춘 전 실장이 했다라는 것을 특검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예. 이걸 토대로 김기춘 전 실장 당시에 또 참석했던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을 통해서 이게 이런 지시가 있었는데 이게 어떤 거냐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추궁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조윤선 장관 입장에서는요, 사실 본인이 평소 이제 의원 시절 때부터 18대 의원 때부터 본인은 문화 쪽에 관심이 많았었고 책도 뭐 썼던 적이 있었고 문학에 관련 때 약간 이제 마당발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본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하마평에도 올랐었고. 그런데 문학에 관련된 인사를 대통령 또는 비서실장이 지시하는 일을 저는 이건 못하겠습니다라고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누가 봐도 좀 어려운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이 어느 정도까지 작성에 관여했을지는 적극적으로 안 나섰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그 밑에 국민소통 비서관 측에서 주를 했더라도 예. 보고 체제는 당연히 정무수석을 통해서 그렇죠.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윤선 장관이 그 사실을 블랙리스트 작성한 사실을 몰랐다라고 몰랐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수석하지만요. 조윤선 수석은 조윤석 수석 비서관입니다. 쉽게 말해서 비서관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수석 비서관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 밑에 있는 비서관 하는 일을 수석이 몰랐다? 그거는 누가 봐도 좀 합당하지 않은 답변 아닐까 싶습니다.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정무수석으로 근무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에 이제 비망록에 2014년 10월 이때 그런 어떤 좌파 또 어떤 그런 문화 인사들에 대한 어떤 지원 배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논의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일단 조윤선 장관도 알고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 조윤선 장관이 과연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 아니면 알고도 묵인했는지 이 부분은 좀 밝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의 출석 모습이 보이는데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지난번에 청문회 때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좀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죠. 왜냐하면은 오늘 특검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라고 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부인을 합니다. 최순실도 모른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 블랙리스트를 알았다고 얘기할까요? 과연 그 부분도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곳 한 번 더 가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법원입니다.
지금 오늘 최순실 관련된 공판이 있는데요. 김경숙 전 이대 대학원장이죠. 학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재판은 아니고요. 영장실질심사이기 때문에 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평소에 이제 한마디만 하고 들어가십시오. 잠시만요. 들어보도록 하시죠. 정윤아 씨에게 특혜준 의혹 좀 인정하십니까? 들어갈게요. 최순실 씨 알고 지내셨습니까?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순실 씨 알고 지내셨습니까? 이게 좀 놔주세요. 아니 국회에서 왜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모르고 지냈는데요. 지금 모르고 지내셨어요? 2015년 8, 9월 이후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정윤아 씨에게는 특혜준 의혹에 대해서 인정 없습니다. 없으시고 예. 인정 안 하시고요. 몸이 아프신데 영장 실질 심사 오셨습니다. 특검에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네.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순실 씨 알고 지내셨습니까? 이게 좀 놔주세요. 아니 국회에서 왜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모르고 지냈는데요. 지금 모르고 지내셨어요? 2015년 8, 9월 이후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정윤아 씨에게는 특혜준 의혹에 대해서 인정 없습니다. 없으시고 예. 인정 안 하시고요. 몸이 아프신데 영장 실질 심사 오셨습니다. 특검에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김기춘과 지금 조윤선 장관 예. 여기가 지금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돼 있다면 김경숙 전 학장이죠. 예. 이게 이제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이런 자리가 지금 마련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여기는 정유라의 학사 비리, 입학 비리와 관련돼서 류철균 교수가 이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김경숙 학장 나아가서는 이제 바로 최경희 총장으로 치고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모두가 이제 하나씩 정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예. 김경숙 학장은 사실은 이 학사 비리, 이대 학사 비리의 몸통으로 여겨지는 분이죠. 그래서 이 김경숙 학장이 류철균 교수에게 최순실을 만나봐라 이렇게 3번씩이나 전화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나봤다는 게 유철균 교수의 주장이고요. 맞습니다. 예, 그렇고 사실은 김경숙 이 전 학장과 최순실이 굉장히 친분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이 정유라의 이 학사 비리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잠시만요. 네. 그 부분을 기자가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본인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순실 씨 알고 지내셨습니까? 이게 좀 놔주세요. 아니 국회에서 왜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모르고 지냈는데요. 지금 모르고 지내셨어요? 2015년 8, 9월 이후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자, 바로 정윤아 이거 씨에게는 봅니다. 특혜준 의혹에 대해서 인정 2015년 8, 9월 이후라고 얘기했다는 게 뭐냐면 정유라가 입학을 한 다음에 알았다. 입학을 하기 전에는 몰랐다.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류철균 교수의 얘기하고 정면으로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때 뭐 금메달을 갖고 온 학생을 뽑아라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모두 지금 이 김경숙 학장을 통해서 얘기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그 당시에 입학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입학처장도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그런 얘기라든지 류철균 교수에 따르면 지금 김경숙 학장이 모든 것을 총지휘했던 것으로 그리고 최경희 총장은 그것을 묵인하고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예.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김경숙 전 학장이야말로 지금 거짓을 말할 가능성이 많고요. 사실은 김경숙 전 학장의 이 남편이 말을 탄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타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이 매개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이 얘기가 과연 들어갈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 특검에서 최순실과 김경숙의 관계 언제부터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예.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것이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의 관건이 되겠죠. 그 김경숙 학장의 남편이 건대인가오는 학교 교수인데 그분도 이제 말을 타면서 탄다는 서로 것입니다. 그렇게 알게 그렇게 해서 알고 사이였군요.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미 최순실은 그 전부터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그 7, 8, 9월은 이미 입학하고 나서는 절대 아닌 것이 입학하기 전에 금메달을 가지고 갔을 때 그리고 또 이 입학 비리라든지 학사 비리 있을 때 그 당시에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정황은 나타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대 입학 비리 등과 관련해서 김경숙 전 학장이 소환되는 모습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법원에서는요 최순실, 장시호 그리고 김종 재판이 열립니다. 이 부분도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 취재 기자가 연결이 돼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네, 특검 사무실입니다. 일단 그 특검 조사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장관 조금 전에 출석했죠? 네, 그렇습니다. 두 명 모두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현직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한 조윤선 장관, 9시 반으로 예정됐던 시각보다 15분가량 일찍 도착했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특검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도 조금 전인 9시 45분쯤 도착했는데요. 굳은 표정으로 전혀 입을 열지 않은 채 기자들의 질문을 뒤로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먼저 김 전 실장은 정권의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총괄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8월부터 1년 6개월 정도 청와대에서 근무했는데 1년가량 정무수석으로 있던 조윤선 장관과 근무 기간이 일부 겹칩니다. 김 전 실장이 지시를 받아 조 장관이 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오늘 특검 조사는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혐의는 물론 이들의 윗선인 박 대통령과의 연관성에도 집중될 전망입니다. 예. 자, 두 사람 다 뭐 김기춘 실장은 아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들어갔고요. 그리고 조윤선 장관은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는데 조윤선 장관이 말하는 진실이란 본인은 무관하다는 얘기일 겁니다. 자, 결국 두 사람이 같이 좀 이렇게 앉아서 자, 지시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만들어졌죠? 이 얘기를 대질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특검 역시 대질 신문 가능성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조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리스트가 존재했었다는 사실은 일부 인정한 상태인데요. 오늘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나란히 조사실에 앉을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현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선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 3명이 구속됐습니다. 특검은 이 블랙리스트가 단순히 정부 예산 지원을 배제한 차원을 넘어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한 상태입니다. 수사팀 내부에선 김 전 실장과 조 장관 역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미 김 전 실장은 자택 앞 CCTV에서 조 장관은 문체부 직원 PC에서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증거인멸 정황도 지금 포착이 어느 정도 된 부분이군요. 자, 그런가 하면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또 한 사람 있죠. 바로 김영재 원장입니다. 고속도로 지금 뭐 돈 낸 것까지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계속 출석도 안 하고 뭐 지금 이 청문회 때도 별다른 얘기 안 하고 논란이 많이 됐던 인물인데 오늘 드디어 마침내 특검에는 조사받으러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 원장입니다. 김영재 원장도 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오전 9시 5분쯤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일단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긴 했지만 쏟아지는 질문에 특검 조사에서 밝히겠다고 짧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김영재 원장은 대통령 자문의가 아니면서도 청와대를 들락거리면서 이른바 보안 손님으로 대접받은 사실이 이미 확인됐습니다. 이 아내와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가 이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이 밖에 세월호 참사 당일 이 기록을 포함해 진료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입니다. 특검은 김 원장에 대해서도 이 조사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수 특검 사무실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종원 기자가 특검에 오늘 소환된 인물 3사람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재판 중인 사람들 얘기도 알아보도록 하지요. 가장 큰 핵심 인물 최순실 그리고 그의 조카 장시호 두 사람이 오늘 법정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10시 10분에 재판이 시작됐으니까 아마 만났겠지요. 한 사람은 그동안 계속 줄기차게 나는 아니요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아니요라고 하다가 이모가 시켰는데요. 여기 태블릿 PC도 여기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만남이었을까요?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재판장을 취재하고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순실 씨와 조카 장시호 씨가 법정에서 대면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 씨와 장 씨 그리고 또 다른 피고인인 김종 전 차관이 출석한 가운데 조금 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최 씨는 법정에 들어서면서 장 씨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30일 독일에 있다가 귀국한 다음 날 검찰에 긴급 체포돼 구속됐고 장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검찰에 구속됐으니까 두 사람이 마주한 건 대략 석 달가량 됩니다. 공범으로 기소되긴 했지만 오늘 두 사람의 대면은 상당히 어색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조카 장 씨가 제2의 최순실 PC로 불리는 태블릿 PC를 특검에 제출했기 때문인데요. 어제 헌재 변론에서 최 씨는 조카 장 씨가 특검의 강압에 못 이겨 PC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언짢은 기색을 대놓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공판에서 두 사람이 과연 어떤 진술을 할지도 관심입니다. 예. 자, 나는 PC를 사용할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태블릿 PC를 그걸 조카가 갖고 왔어요. 그 이모 거라고. 자, 그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오늘 재판을 받는데 함께 재판을 받아온 사건도 있는데 이게 그동안의 사건과 오늘 뭐 재판하는 사건하고 좀 다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말씀하신 최 씨와 안 전 수석 정우성 전 비서관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현재까지 3차까지 진행됐습니다. 이 사건은 정경련 회원사인 기업들로부터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774억 원을 강제로 출연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관해서인데요. 오늘 조금 전부터 열린 재판은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관해서입니다. 최 씨와 장 씨, 김종천 문체부 2차관은 직권남용과 강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프로스포츠단을 총괄하는 김재열 제1기획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장 씨가 운영하는 센터에 16억 원을 후원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문체부는 산하 공기업 그랜드 코리아 레저 GKL에 2억 원을 후원하게 한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는 삼성으로부터 특히 이제 제1기획 쪽에서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관련돼서 지원을 받은 것 이런 부분들이 조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앞서도 짚어봤습니다만 지금 조금 전에 그 재판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재판정의 모습인데요. 함께 보시죠. 장시호가 먼저 재판정에 출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김종 전 차관이 또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를 입은 모습이었고요. 역시 최순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입으로 얼굴을 가리고 출석을 합니다. 자, 지금 김종 최순실은 그동안 계속 봤을 테고요. 몇 번은 마주쳤을 텐데 장시호 쪽을 지금 전혀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최순실 피고인이 장시호 피고인을 전혀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어떻게 앉아 있냐면요. 맨 왼쪽에, 화면 왼쪽에 이렇게 장시호가 앉아 있고요. 이미 다 얘기했어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쪽 끝에서는 장시호 최순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면이 지금 막 들어오는 거라서요. 화면 상태가 고르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서울중앙지법원의 모습 다시 한번 보시죠. 먼저 장시호가 출석을 했고요. 이어서 김종 전 차관이 역시 입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굴을 가린 최순실이 출석을 해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화면으로 봤을 때 맨 왼쪽이 장시호였고요. 오른쪽이 최순실입니다. 두 사람은 지금 대척점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좀 죄를 경감받으려면 이모가 좀 더 뒤집어 써줘야 되는데 이모는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PC가 내 거도 또 아니다라고 이미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께서는? 네, 결국은 지금 최순실 그리고 장시호, 지금 김종 이 세 사람은 한국 동구의 스포츠 영재센터 여기에 이제 16억 받은 부분 삼성으로부터 말이죠. 예. 그리고 GKL로부터 2억 받은 부분 이런 것 관련해서 지금 세 사람이 얽혀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 최순실 같은 경우는 혐의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의 세 사람은 이런 이제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블릿 PC가 이제 또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장시호와 최순실의 관계 속에서는 말이죠. 예. 제2 태블릿 PC 문제 말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은 재수의 딜레마라고 하죠. 그렇죠. 이익은 공유하고 할 수 있어도 손해는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순실은 아무래도 장시호를 보기가 불편할 것이고요. 장시호 역시 최순실을 보기가 편치는 않겠죠. 예. 근데 오늘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재판을 한다 하더라도 서로 양자 간에 최순실과 장시호가 서로 대지를 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거는 검찰에서 대질 신문을 한다든지 할 때 하는 것이지 법원에서는 그렇게 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둘이 뭐 싸우거나 또는 뭐 언쟁을 하거나 이럴 일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최순실은 부인을 하고 있고 장시호는 자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첨예하게 부딪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자백을 한 사람은 아무래도 마음이 좀 편한 데 비해서 부인한 사람은 그 자백한 사람의 말을 계속해서 그 탄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두 사람 간에 묘한 어떤 긴장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에서는 네. 이른바 플리바게닝이라고 자백을 하면 그 사람 죄는 좀 깎아주잖아요.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는 그런 부분은 없죠. 예, 그것은 이제 검찰에서 도입이 되는 것인데요. 예.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은 법원에서는 자백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양형 사유로 삼습니다. 그래서 양형에서는 상당히 고려가 되죠. 예, 그러니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법정형에서 또 선고형까지 가기에 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말이죠. 어떤 뭐 사기죄 같은 걸 하나 예를 든다 하더라도 예. 10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렇죠.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는 것은 1개월부터 10년까지입니다. 그러면 물론 여기에 이제 금액이라든지 피해자의 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무죄는 나오지만 예. 형량은 조금씩 줄여줄 수 그렇습니다. 있다. 그래서 자백을 하면 아무래도 자백을 안 한 사람보다는 많게는 반까지도 형량이 충분히 감경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죠. 아마 최순실과 장시호가 나눈 마지막 대화가 무엇이었을까요? 뭐 추측컨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장시호한테 최순실이 전화를 했을 겁니다. 야, 빨리 우리 집에 가가지고 그 PC하고 증거들 몇 개 있잖아. 빨리 그거 너네 집으로 가져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져왔던 게 태블릿 PC라는 게 장시호의 주장이었고 거기서 나왔거든요. 이미 제출을 했고. 예, 그게 이제 CCTV 분석을 해가지고 특검에서 이번에 CCTV 분석이 굉장히 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통해서 장시호가 최순실 씨 집에서 이 가지고 나오는 장면을 목격했고 알게 됐고 그래서 추궁을 한 결과 장시호가 이제 그것을 제출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특검에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뭐 최순실은 또 그것을 썼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 또 그 부분도 특검에서는 뭐 최순실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정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으로 남아 있긴 합니다. 아직은.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 김종 전 차관인데요. 장시호는 김종 전 차관을 평소에 아저씨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가까웠었는데 최근에 드러난 게 김종 전 차관이 어떻게 차관이 됐느냐. 그전에는 이른바 3인방 뭐 이재만 전 비서관 얘기도 나와서 뭐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최순실이 거기에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도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순실의 지시를 동계 영재 스포츠센터인가 이런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줘, 정부가 좀 나서줘 해줘 했을 때 과연 그런 어떤 인사의 도움을 받았다면 결국 김종 전 차관도 그거를 거부할 수 없었던 그런 뭐 당연히 그 역할을 해야 된 그런 역할을 수행비서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고영태가. 예, 맞습니다. 지금 최순실의 지금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박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도 사실은 이미 최순실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김종도 최순실이 이 문체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거기다 꽂아놓은 소위 어떤 비서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수행비서와 같다 그래서 최순실의 말을 김종이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 것이죠. 예, 자, 추 의원님, 그래서 그런가요? 장시호와 최순실과 잘 알고 지내던 김종 전 차관은 역대 인사에서도 최장수 차관으로 남아 있을 만큼 계속 이 정권에서 자리를 유지해왔던 비결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추측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최순실의 수행 비서 정도로 평가받을 정도였다라 그러면 얼만큼 그
뒤처리를 많이 했을까? 뒤를 또 봐줄 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지 않았겠느냐? 뭐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겠지만은 예. 그래서 이 부분 오늘 재판도 단순하게 김종 전 차관이 단순하게 뭘 시켰기 때문에 강압위에서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부분도 분명히 틀림없이 있을 거다. 공직자 신분으로서 그렇죠. 틀림없이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시호 씨가 이제 검찰에 태블릿 PC를 제출을 했을 때 그 소식을 최순실 씨가 듣고 뭐 정확한 확인되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예. 그 변호인한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예 나에게 몰아주기로 작정했구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그러는데 뭐 진위 여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예. 아마 최순실 씨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 장시호 씨의 오늘 그 법원에서 증언 나오는 거 보면은 자신은 한국 영재 동계 스포츠센터 영재센터의 장이 아니다라는 식의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그리고 책임을 최순실에게 떠넘기는 듯한 그런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순실이 눈물을 훔치는 듯한 모습이 잠깐 포착이 됐다라고 합니다. 어제 헌재 때 나갔었을 때는 그렇게 당당하더니 뭐 증거 있나요? 뭐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높였고 그다음에 뭐 해외에 숨긴 재산 있으면은 뭐 몰수해도 됩니까? 몰수해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던데 본인 재판 나와서는 또 저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고 또 장시호는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지금 장시호는 어떤 심정일까요? 짧게 한번 나는 이제 좀 모든 걸 다 털고 싶다. 빨리 우리 아들이라도 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일까요? 그런 생각이 강하겠죠. 결국은 뭐 모든 것을 다 털고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저 때는 가장 많이 들 거고요. 예. 그리고 장시호가 또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는 것인데 글쎄요. 장시호도 그런데 최순실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에는 그 책임이 그렇게 작아 그렇죠. 보이질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은 져야 될 것이고요. 어쨌든 뭐 지금 아들에 대한 초등학교 아들에 대한 그런 뭐 지극한 모성애를 드러내고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또 가깝게 지냈던 이모와 이와 같이 또 같은 법정에 섰다는 데 대해서는 예. 자괴감이 들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나온 게요. 국민참여재판 안 받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른바 이제 피고인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재판장이 좀 이렇게 질문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제 여기서 그 피의자나 변호인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 쪽에서 받겠다 그러면 그쪽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참여재판은 여론이 안 좋은 경우에는 그렇죠. 도움이 안 되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공분을 하고 있고 촛불 들고 나갔던 그 어떤 국정농단의 당사자들인데 지금 국민참여재판 여론조사로 재판받겠다? 이거는 뭐 본인들이 당연히 그리고 또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게 유무죄를 판단한 거잖아요. 형량은 판사님이 내린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서 물어봤는데 이제 본인들이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 여기서 좀 이 재판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실이 뭐냐면 과연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를 돈을 제대로 받고서 운영을 했느냐 그게 뇌물이냐 이 부분이잖아요. 네. 돈 준 사람이 누구죠? 바로 제일기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장이 누굽니까? 김재열 사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건희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됐습니다. 네. 아직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집안에 한 사람은 아들이고 한 사람은 사위예요. 네. 뭐 이런 얘기까지 개인적인 얘기까지 해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자 이렇게 된다면 뇌물죄를 통해서 사위와 아들이 동시에 구속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예. 이제 이재용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김재열 사장을 구속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사실은 김재열 사장이 돈을 준 부분은 이게 16억 2,800만 원이라고 하는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부분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재용 회장은 전반적인 부분이거든요. 예.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204억하고 그리고 한국 동계 스포츠센터에 넘어간 돈하고 예. 그다음에 최순실과 정유라에게 넘어간 약 78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모두 합쳐서 430억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계약했던 돈까지도 말이죠. 코레스포츠에 넘어갔던 돈까지. 예.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이재용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유로 삼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쪽 혐의로 본다면 김재열 회장은 빠지는 것이 맞겠죠. 그렇습니다. 예. 어차피 그 김재열 사장을 통해서 압력을 가했지만은 예. 지원한 주체는 삼성전자를 통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렇죠. 16억 2천만 원이.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이재용
부회장의 그 구속 영장에 그 뇌물 공여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하. 김지열 사장까지는 따로. 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예. 생각이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특검에서는 특검대로 지금 돈 준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미 검찰 수사한 내용 가지고도 지금 재판은 진행이 되는 그렇습니다.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처음으로 공개되는 조카와 이모의 대면 모습입니다. 두 사람이 처음에는 같은 편에 섰다고 할까요? 지시를 따르는 조카의 모습이었습니다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가 감경되거나 죄를 선처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장시호가 많은 걸 털어놨습니다. 심지어 결정적 증거 태블릿 PC까지 내놨고 그리고 나서 처음 만나는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첫 대면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모았는데 최순실은 이 자리에서 눈물을 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사람한테 물어봤답니다. 국민참여재판 받을 건지 여론 안 좋아서 안 받겠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권남용을 장시호 측에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장시호는 맞습니다. 직권남용한 쪽으로 자신한테 좀 불리하더라도 인정할 건 인정한다라는 건데 최순실은 지금 전혀 저게 인정이 되면 다른 죄까지도 지금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최순실은 요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장시호야 요 16억 2,800만 원을 김종하고 같이 직권남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만 예. 최순실은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모든 것 말이죠. 그렇죠. 이것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쉽게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열렸던 모습까지 지켜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여러분들께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에서 3명이 소환됐죠. 김기춘, 조윤선, 그리고 김영재 원장까지. 그리고 법원에서는 또 3사람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또 반기문 총장 오늘 봉하마을 갔었죠. 김경숙 2대 학장 오늘 또 영장 실질 심사까지 많은 일들이 지금 한 2시간 사이에 벌어져서요. 저희들이 진행에 잠시 원활하지 않았던 점도 있었다는 점 너그러운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